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6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고리 3인방의 하나였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 최순실과 엮여 통탄할 일이다라고요. 그런데 정작 정말 아픈 사람은 국민이었고 나라는 최순실 공화국이었다는 게 통탄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죠. 큰일 났네. 딱 걸렸죠,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들 그리고 뭐 주옥 같다고 할까요? 하여튼 새빨간 거짓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정호성 비서관의 얘기에 대한 말풀이 그리고 다양한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이유부터 살펴주십시오. 불과 1년 전입니다. 최순실 뜻대로 이 나라가 흘러갔습니다. 최순실 공화국 아니었느냐. 끝모르는 인사천행. 유재경 대사죠. 청와대 그리고 장 차관 외교대사 군 법조계는 물론 관세청의 민간기업 인사까지 관여했습니다. 기업 등쳐먹기 53개 기업으로부터 무려 774억 원을 강제 모금했습니다. 청와대 일은 내일이다. 국무회의 자료 등을 검토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시며 청와대는 내 집처럼 프리패스. 대통령 관리도 직접 의상실에 옷값을 대납하고 주사 아줌마 들여보내고 기치료 아줌마를 들여보내고 딸은 지극히 사랑해서 2대 특혜 입학을 도왔고 딸이 타는 말도 또 지원을 받아 태우고 정유라 친구 아빠도 챙겨야지. 그 회사의 납품 계약도 도와주던 이 사람이 큰일 났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조작품으로 몰아야 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노승일은 사람을 이쑤시개처럼 생각하더니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 그 현물을 못 봤어요. 그리고 감정하자니까요 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있나. 최순실과 엮여 통탄스럽다. 오늘 검찰은 2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죠.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5명 선정했습니다마는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신상 털기를 우려한 조처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떤 정권이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지도자든 본인이 조금 편하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공식 라인에서 안 하고 최순실한테 이렇게 했느냐. 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편하게 그거 좀 물어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거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나 뭐 리더들도 그분이 아는 어떤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거지. 그러면 피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적 영역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의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꾸로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통령이 이 참고를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최순실이 참고를 한 건지.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문건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다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본인이 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최순실 씨의 행동들과 연계돼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 말들이 바로 정호성 씨의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티나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본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문건 유출에 관련된 논의한 내용이 들어있고 네,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최순실 씨에게 이런 문건을 여러 번 계속해서 보내주었다는 것인지 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로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식의 발언이 사실은 앞뒤가 좀 맥락이 맞아야지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게 설명이 됐는데 그렇게 네.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 박 전 대통령이나 본인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네.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서영 소장 생각은요? 네, 그 박근혜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나? 최순실과 엮어 통탄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네. 최순실은 유죄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아니냐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투쟁을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그럴 생각이 수도 들고요. 있네요. 예. 그것에 갖는 의미는 예.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던 그 힘의 배경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최순실에게 모두 뒤엎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간신나라 충신, 잘못된 그 작은 충성, 빗나간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재 정호성 전 비서관의 행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 정호성 비서관의 말 중에서는 비극적인 사람이라는 부분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비극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딸이 다시 이 대통령에 오른 이유도 사실은 아버지의 어떤 비극을 사실 다시 좀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신 역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극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로마노프 왕조가 그 러시아에서 끝났을 때 라스푸틴이라는 무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나왔었죠. 예. 조선의 마지막 황후, 그 명성 황후도 진영군이라는 무당이 있었죠. 네, 조선 예. 실세.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사실은 최순실이라는 그런 비선실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노프나 명성황후의 공통점은 뭐죠? 마지막 왕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박씨 그 왕조의 마지막이 마지막이었다. 되는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좀 아까 노영희 변호사 포함해서 서영호 소장 다 이제 일정하게 최순실 농단의 사건의 전모에 대한 예. 자신의 그림을 전제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의사를 어떤 그 동일시하고 그리고 상당히 공모 관계에 있었다. 공동 정범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얘기했다. 예, 지금 구체적이시죠?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뭐 예. 아직 그 판정이 안 났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 관계도 네.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모르고 최순실이가 진짜로 호가호위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딜 것이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일정하게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묵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영어로 써서 미안한데 페이버를 보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그 간신들이 다 저 사람이 정말 실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최순실로 하여금 그야말로 자신이 라스푸틴인 것처럼 행동하게 고려 말의 신도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여지를 줬지 않았나. 예. 실제로는 제가 보면은 최순실은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 행태를 조금 하다가 나중에 지가 진짜 왕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거지 정도.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알선술회죄 정도. 예. 이런 정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최순실이가 이 그림은 뭐냐면 최순실이가 자기가 청와대에서 마패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고 호가호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마패의 말이 아니라
쥐가 있는 서패, 가짜 마패를 들고 다닌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속은 우리 사회가 잘못이다.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다 속았으니 그러니까. 속던지 아니면 동조했던지.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도 다 무너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다 속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지난번에 잘못된 어떤 거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네? 공천 때도 어떤 사람이 공천 받고 그러니까. 싶어 하니까 옆구리 찔러서 네. 아주 그냥 그 정치부 민환 기자가 그 사람한테 네. 너 최순실 찾아가 봐라. 이럴 정도로 최순실이가 완전 실세가 그러니까 돼버린 결론이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라는 최순실이가 그런 나쁜 이제 짓 했지. 호가 호위하는 존재에 의해서 본인의 지위가 저렇게 썩어 들어가고 존먹어 들어가는 걸 모를 정도니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죠. 그게 불행한 거예요? 무능한 거지? 무능한 거가 불행한 그게 거죠. 불행이 국민의 불행이죠. 본인에게 저도 무능이고. 무능했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죠. 네. 무능하다는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간신들이 도대체 뭘 한 건지.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죠. 죄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탄핵 당한 거죠. 맞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건. 저 박상현 박사님.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끝까지 네. 이 사태에 직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없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발언들 크게 뭐 무게를 두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만 사태를 직시를 못한 거죠. 못하고 있는 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죠. 그럼요. 네, 맞아요. 자, 말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실을 비극적인 사람 또 있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정호성 전 비서관은 뭐 했습니까? 예. 청와대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실수라고요? 공범입니다. 공범. 네. 이런 식으로 또 결국은 물타기 하면서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은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다. 또 그 밑에 있는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을 좀 크게 보시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뜻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피해자고 뭘 잘못했는지는 조금 실수가 있을지 우리 피해자다. 네. 모두 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 탓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네. 세상이 바뀌고 있는 달라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바로 저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가 이랬던 것이고 국민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 김현성 부원장님. 네. 뭐 지금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최순실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대통령의 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일단 우리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도 마치 속았다 국민이 최순실에 속았다. 근데 과연 그 최순실이 어떤 존재이 관데 4년 내내 국민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료 화면에 1년 전 오늘이었어요. 오늘 대통령이 연설문 몇 개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최순실을.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JTBC의 태블릿 PC에서 나왔던 건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 광고에 관한 한일 간의 어떤 위안부 협정을 맺었던 내용이라든가 인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각종 정부의 중요한 사안들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연설만 봐준 아줌마였습니까? 그러다가 그 뒤로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막고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네. 그 당시에 최순실의 문제를 완전히 낱낱이 네. 최순실을 지켜줄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마치 최순실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었던 지난 1년 전 상황이 너무나 통탄스럽고 아무튼 예.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최순실은 거의 대통령과 동일했다. 예. 그리고 그 동일한 권력은 과연 누구의 허락하에서 됐겠냐. 예. 어찌됐든 170번 이상 국정원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보고가 안 뭐 됐다는 했어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정원이고 민정수석이고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유재경이 미얀마 대사 나간 사람이 나중에 최순실 영향력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입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하는지도 몰랐대요. 누굴 대통령으로 알았던 사람이 외교관 대사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뽑아주지 않는 국민이 네? 뽑히지 그러니까 않는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한 이렇게 거죠. 같이. 기가 막힌 4년이 흘러갔고 관련자 많잖아요. 국정농단 관련자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씩 꼽아주시고 또 주옥 같은 일했는데 정말 뭐 가장 최고의 거짓말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에 추천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저를 이 자리에 추천했었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봤었다.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그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차은택 증인에게 먼저 장관이나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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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에서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합니까? 아닙니까?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죠?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제가 받은 건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맹세코 저 정유란이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큰일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그리고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치우고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시 들어봐도 큰일 났네. 큰일 난 거는 알긴 알았던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참여운전은 이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딱 사람 말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제가 보통 사람 보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데 그 최경희 그 전 2대 총장 그 청문회에서 얘기할 때 참 곱게 생겨가지고 2대 총장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최순실 모른다 그럴 때 안 맞는다 그럴 때 저는 속았어요. 자, 저 사람은 진짜 정말일 거다. 참 저 사람을 이렇게 추궁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3번인가 만났다고 그러죠? 엄청 닮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래서 저 이후로는 나 진짜 겉모습만 보고 절대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 결심을 한 저 장본인입니다. 잘하셨어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에 확실히 아세요. 조금 더 사람 공부하시고 다시 또 정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솜씨는 뭐 정말. 다음 분 먼저 하세요 아무나. 네. 서영 소장. 저는 뭐 아무래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꼽고 싶은데요. 아 그렇죠. 진짜 어디가 있나요, 요새? 돈도 실력이다. 그동안 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 우리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국민들의 공분을 사진 못했는데 돈도 실력이다. 저 한마디로 그 애들 그거예요. 네, 그 대학의 입학 부정 비리부터 시작해서 학사 관리까지를 그 반칙과 특권으로 우리 사회가 1987년도에 30년 동안 권위주의 정부의 반칙과 특권에 맞서 싸워서 겨우 이뤄냈던 원칙과 상식이 저 최순실 씨로 인해서 단 한 방에 무너진 아니 그냥 별일 없이 괜찮게 갔으면 손자도 어디 집어넣었을 걸요? 응? 그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정유라 씨의 그 대학 입시 부정을 상징적으로 했던 돈도 실력이다. 저 말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저는 최순실 씨가 2017년 1월 25일 특검에 강제 소환되면서 그 소리쳤던 거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억울하다 이런 얘기했던 것하고 그러다
한마디 들으셨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2016년 11월 4일 날 대국민 담화하면서 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예. 그 말했던 것을 지금 사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떻게 덮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6시 30분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네요. 뉴스와이드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 코리안 시리즈 개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자로 나서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시구 이후에 경기장에서 야구를 관전하도록 돼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아주 깜짝 등장을 해서 많은 야구 팬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공약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기아하고 예. 이 광주를 홈구장으로 하는 기아하고 그다음에 사상 첫 단군 그렇죠. 매치. 단군 매치 서울을 예. 하는 두산 네. 곰과 호랑이의 그런 이 매치인데 다른 코리안 시리즈보다 더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딱 나서셨습니다. 과연 어떤 구질의 공이 들어올지. 잘 던지시네요. 근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건 원래 야구를 잘하신다는데요. 즐겨 하신다고. 롯데 팬이시잖아요. 네. 깜짝 놀라시고. 원래 롯데 팬이세요? 예. 네. 화면이 좀 흐르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전파도 놀랬네. 땅볼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님은 네. 어느 편이래요? 기아 편이래요? 서울? 아니, 롯데를 응원하신다고. 네. 그래요? 근데 유니폼은 코리아? 네, 유니폼 코리아로. 어느 한 팀 유니폼을 입기가 좀 그러시죠. 그렇죠. 예. 아니면 경희대제학 때는 뭐 교내 학년대학 야구대의 주장을 맡아서 네. 팀 우승을 이끌었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동호회 팀에서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는 아주 대단한 투수는 아니시고 삼루수를 했다는 뭐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시구로 그냥 마무리하니까 좀 아쉽네요. 근데 지금 잘 던지신 거예요? 네. 잘 못 던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폼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 폼은 좋은 거예요? 폼은 굉장히 좋았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한국 시리즈가 원체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와이드의 강력한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대하게 저런 걸 보여주는 거 보면 MBN에서 아주 그냥 파격적인 괜찮아요. 와이드 보시다가 그런 거 좀 하지 야구 마세요, 보시다가 진짜. 괜찮아요. 아니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뉴스와이드 계속 다루다가 하여튼 좀 반가운 얼굴이 나오니까 오늘 야구 팬들 정말 즐거우셨겠습니다. 저희 하던 얘기로 이제 계속 넘어가서 제가 할까요? 네, 차례가 이종훈 실장님. 예, 제 차례입니다. 차 의원이 아까 최경희 총장한테 깜빡 속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한테 정말 속았습니다. 누구요? 유재경 미얀마 대사. 아니 검찰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들 앞에다 두고 아니 조금 있으면 검찰한테 이제 취조를 신문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 추천을 받는다. 사람 잘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사람 잘못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순간 얼굴이 사람 잘 봤어요. 최순실 이제 봤다. 최순실 이미 봤다. 그러니까 저는 분이에요. 정말 국민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준 사람도 참 드뭅니다. 이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으로 갑니다. 예, 뭐 일단 다들 얘기해 주셨던 전체적으로 모른다. 최순실 모른다.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거짓말로는 이제 탑이었고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특검 청문회 때, 국회 청문회 때 안민석 의원이 이제 장시호 증인에게 이제 제가 밉죠. 이게 안민석 의원이 계속 이 사건을 파헤쳤고 이 문제 장시호가 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시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좀 뭐 어찌됐든 조금 여러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인간적인 걸로 해서 좀 사실을 좀 이렇게 토해내라는 의미로 이제 시간 좀 푸는 브레이크 타임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밉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장시호가 이렇게 얘기했죠. 약간 살짝 미소를 흘리면서 뵙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아주 고단수의 답을 했던 장시호 승. 예,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한 주위 같아요. 그걸 박상 박사님. 네. 저는 지금도 이 말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1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뭐 여기 민주주의 얘기합니다. 그죠? 앞서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멋진 한마디 멘트가 반격에 나왔죠. 이 미원
이 모 씨가 최순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연병하네라고 외쳤습니다. 연병하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최순실의 언행을 보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공감, 분노,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버린 거예요. 연병하네. 이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 해 동안 그랬었죠, 사실. 그렇죠. 네. 여러 해 동안 했어요. 미화원들에게 인물 청소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자나깨나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인 정치인들을 만나뵙겠습니다. 투톱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투톱 중에 하나죠. 정우택 원내대표의 반기. 친박 청산의 이상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홍준표 당대표 귀국하면 무슨 일들이 생길까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OX 하고 갈까요?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을 출당한다. 출당시킨다. 못한다. 출당이 될 거다. O, 안 된다가 X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6분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하나, 둘, 뭐예요? 한 분이 중간이? 하나, 둘. 차 의원님. 여기를 왜 안 드셨어요?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잖아요. 아, 그걸 또 공개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예요? 2대2예요? 2대2. 또 한 분이. 또 한 분이 안 드셨네? 저는 약간 중립. 아, 중간? 아, 2대2. 박근혜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서청원하고 최경환. 그건 달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머지 두 분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가 던진 친박 청산이 부메랑 되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 투톱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서청원, 최경환, 박근혜 팔아서 6년간 호가호위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국 갔습니다. 자, 그러자 원내대표라는 이제 이 정우택 의원이 갑자기 내쫓듯이 할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습니다. 탈당 권유 징계 3인. 재출당 찬반이 50대 50이라고요? 그럼 강제 출당 1호가 되는 건가요?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 체제에 종식돼야 합니다. 최경환 의원 최고위원회 두고 볼 것이에요. 이 와중에 이 친박 집회 찾았다가 태극기로 맞았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한일당은 정말 아직 거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개항정당이 되려면 제일 처음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우파를 배멸시킨 생명으로서 어제 그 책임에 따라 세 분은 방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묶여가지고 같이 동액금으로 좌절하기는 어렵다.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됩니다. 탄핵 때는 숨어있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해가는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또 선배라든지 또 우리 동료 의원에 대한 신상의 문제는 더 민감하다고 봅니다.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출당 조치를 취하겠다는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상대방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저보고 지금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겠다. 네, 하세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예, 저한테.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자,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할 건지 하세요. 얘기하세요. 뭐 어쩜 좋아요? 아유, 저기 뭐 패널 할 때는 별일이 없으셨는데 정치가 참 아직 준비 안 되셨군요. 정치가 참 어렵네요. 박상현 박사님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귀국하면 생길 일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친박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출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최경환, 서청원 두 분을 출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뭐 이거는 그런 공방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맞물려 있죠. 녹취록 공방. 윤모 씨. 이 녹취록 공방 가지고는 아마 상당한 검찰 조사도 받을 수 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어떤 내후 외환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현성 부원장께서는요?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서청원 친박계와 가장 세게 이제 대립했죠. 근데 저는 그 이전 투구가 계속 될지 아니면 돌아와서 뭔가 타협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국은 본인이 칼을 뺐기 때문에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그 박근혜와 그 서청원, 최경원 친박을 같이 윤리위에 올릴 것이냐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윤리하고 10일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출당이 되니까 제명이 되니까 그렇게 올릴 거고 서청원 최경환은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같이 올렸어요. 그건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고도의 타협을 위한 수순이 아닌가 홍준표 대표 자체가.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박근혜 대표와 친박을 좀 분리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서청원 친박과 홍준표 간의 대결이 되게 되면 결국은 둘 간에 상처만 있고 상처뿐인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엄청난 그 100년, 10년, 100년 묵은 눈구렁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배 안에 있는 거,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간에 이걸 봉합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수가 지금 막 엄청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떤 결론 기대하세요? 일단은 저는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서청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와 홍준표 혹은 친박 대 비박의 싸움 여기에 이제 눈치 보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다른 의원들의 눈치 보기가 가세하면서 한번 회오리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호 소장. 네, 사랑니 빼보셨죠? 그 친박 사랑니 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니 빼면 아프긴 잠깐 아프고 오랫동안 썩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그래서 뽑는 거죠. 기분 좋게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서청원 의원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친박이 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머지 친박 의원들이 그 두 사람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과 최소한의 두 사람을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해서 배제함으로써 긴 기쁨. 김무성 대표가 오지 않겠습니까? 의총에서의 시끄러운 것은 전 3일 천하로 끝날 거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합류하게 되면 그 뉴스는 통합 뉴스로 가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저는 남경필 지사가 자강파에서 통합파로 변화한 걸 보면 이미 대세는 홍준표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3분의 2로 두 분 다 제명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7일이죠 지금 이정원 시장이 금요일 귀국이. 홍 대표 귀국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은 최고위가 문제죠. 최고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다른 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일단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이 의총에서 3분의 1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놓고 말씀을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출당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난관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최고위를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원 당규를 아무리 해석을 해도 꼭 그 최고위를 열어야만 의결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명이 의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꼬리표는 계속 남거든요. 앞으로 태극기 집회는 계속할 테고 또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지방선거를 또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내보내자. 찬성표를 공개적으로 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게 걸림돌이다. 그게 최고위부터. 굉장히 걸림돌이라 내부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미리 토론을 해서 뭐 전체 의견으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지 누군가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은 최고위를 진짜 열 건가 말 건가. 최고위를 열었다가 만약에 출당 조치가 안 된다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의총도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을 안고 돌아올 상황입니다. 네, 6시 46분. 네. 저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시켜주십시오. 예. 아니 저는 제 당 문제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이제 예측을 하면 많이 틀려요. 지난번에 탄핵도 틀렸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재청구도 틀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예측을 하면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하고 좀 달라서 그러는데 일단 올 때 지금 역풍, 순풍이 부는데 이 역풍은 박근혜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역풍이 불고 그다음에 순풍은 서와 최의 출당에 대해서 순풍이 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이 제21조 2항에 이런 게 있어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다 출당하기로 결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이 남았고 결정을 해야 돼. 그냥 최고위원회의 협의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의총은 3분의 2가 가결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그 명분상 의총에서 서청원과 최경환은 아마 출당될 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홍 대표가 명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국정농단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제 그 많은 분들이 서청원 최고와 홍준표 대표 사이에 어떤 신상 털기 경쟁하면 홍준표 대표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이게 정치적 명분 싸움으로 들어가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더 정치 오래 했어요. 누가 더 구린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로 그 요인이 안 된다. 조심하세요. 그럼. 네, 뭐 괜찮아요. 뭐 얘기 오래만 했다고 뭐 그렇게 몰아가면. 그 다음에 그 얘기 끊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걱정돼서 드린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이래 홍 대표가 뭐라 했냐면 마음은 아파지만 출당시킨다 그랬거든. 그래서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반발이 나온다. 최고위원회에서 50대 50이라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홍준표 대표도 밀어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원들도 그거 1심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에서는 카드를 접고 홍준표 대표에서는 박근혜 출당 카드는 아마 접을 거다. 그러면 실제 이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명분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길을 택할 것이다. 맞을 것도 같은데 또 예측이. 두고 보죠. 지금 6시 49분이 돼가고요. 그저 물증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뭐 4번인가 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스 얘기입니다. 다스 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스 소유주 논란이 멈추질 않는 걸까요? 그 또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스만 BBK에 투자했던 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LA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은 왜 이 내용이 진행되는데 왜 등장을 했던 걸까요? 사사로운 기업이래.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BBK 은닉자금
그중에서 다스만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의문점이 만약에 있다면, 합리적 의문이 있다면 제기해 주십시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B 재임 중에 다스만 투자금을 회수한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다스 140억이 다스에 송금된 이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준 BBK 대표 380억 자산 중에 스위스 비밀 계좌에 180억 원을 넣어놨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가 불법 자금이므로 누구도 인출 못한다고 했던 것이 이 동결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동결 해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풀리면 되죠. 2007년 8월 다스는 미국 법원에 140억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해서나 패소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오드리 콜린스라는 판사가 스위스 계좌 돈은 누구도 인출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2009년 4월 다스는 스위스 검찰에 김경준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에 다스와 김경준은 140억 원 돈 주는데 최종 합의합니다. 2011년 2월 미국 법원은 김경준에게 옵셔널 캐피털의 37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스위스 검찰은 다스에 140억을 송금하라고 명령합니다. 옵셔널 캐피털에는 돈이 못 가고 이 돈이 그냥 다스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2011년 2월 25일 수배 중이던 에리카 킴, 이는 김경준 누나죠, 귀국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1일 검찰은 에리카 김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자유를 줍니다. 2011년 4월 다스는 김경준과 가족들을 상대 모든 소송을 취하합니다. 돈은 왔습니다. 모든 소송은 취하됐습니다. 다스 측 변호인 140억 원 송금, 다스와 김경준 측 비밀 합의에 따른 결과다. 김경준 MB 쪽에서 가족들을 괴롭혀서 그는 어떻게 돈을 보낼 수밖에 없죠. MB 측 스위스 계좌에 미국 압류는 해제 상태였다. 스위스 검찰의 압류만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2000 설립 초기부터 2006년 6월까지 비상근 감사로 일하면서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재정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고 하면서도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다스의 실제 주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 회사가 저 회사 같으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김재정 사장은 거기에 주주지만은 자기 회사를 또 경영을 했는데 92년도 그 회사를 없애면서 93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 3월 BBK의 투자 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투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다스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김경준한테 사기당했을 확률이 높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저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김경준 씨가 적어도 공범이고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2번이나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종결이 됐다고 그러고. 네. 그럼에도 이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BK가 다스와 밀접하게 관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스와 BBK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상관없다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도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 다스에 들어간 돈들이 지금 제3자의 것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자본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빌려올
경우에만 들어갈 수가 있죠. 가수금 뭐 형태로 잡히든가 뭐 그렇죠. 빌려온 돈으로 회사가 주임 정도 단기 채무 뭐 이런 식으로 잡혔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김대중 이상은 씨 것이었기 때문에 제3자 것이면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 190억에서 일부인 140억이 돌아올 때 2011년도에 장부에 적혀 있는 걸 보면 140억은 다스 돈으로 돼 있어요. 그럼 다스하고 제3자가 사실 한 몸이 아니면은 동일체가 아니면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신 차명진 전 의원부터 시작하셔도 될까요? 예, 아유, 뭐, 이 다스 자꾸 했는지 제가 괴롭게 말이에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해명 위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다스의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그다음에 매제 이런 분들이 다 있으면서 어떻게 다스의 주식 한 푼도 없을 때 저렇게 그분들이 저렇게 그 이 다스에서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제가 이런 그림으로 아니다. 분명하게 그 다스에 아들도 있고 매제도 있지만 분명히 옆집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하시는 게 어떻게 140억의 닥스 돈이 묶인 VBK에 묶인 거를 그 옵셔널 벤처스는 못 찾았는데 거기 피해자들은 돈 한 푼도 못 돌려받는데. 그렇지, 같은 경쟁 주체인 옵셔널 벤처스는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스는 찾았냐? 그게 다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옵셔널 벤처스는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의 승소하는 데 집중했던 반면에 이 다스는 스위스 검찰에다가 제소를 해서 스위스 계좌를 묶은 거예요. 다스만. 옵셔널 벤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 다스가 상당히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그 유능한 능력을 발휘한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 2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탐 크루즈가 코가 커요. 누군지 몰라요. 몰래 들어가서 스위스 계좌를 탁 뒤져서 탐 크루즈보다 다른 사람 닮은 몰라요. 그건 아이가 뭐 자꾸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돈을 찾아왔다. 하여튼 이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돈을 찾아. 차게 스위스 계좌에 바로 돈이 있다는 걸 딱 알아가지고 이걸 딱 묶어서 돈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하여튼 그 다스의 능력이 뛰어난 거지 결코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힘을 통해서 다스의 돈을 뽑은 건 아니구나 라고 또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렵습니까? 아니요. 빙빙 돌리지 말고 다스의 주인은 그건 MB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지 법적으로는 아니래요. 그러면 청와대 외교부 검찰 그거 왜 나섰어요? 국민이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LA 영사가 여기 보면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날짜는 2008년 11월 10일입니다. LA 소재 찻집에서 만납니다. 다스 회사 사람들, 뭐 이사, 계장, 변호사. 여기에 LA 영사관의 총영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김재수라는 자가 여기 왜 등장하는 겁니까? 남의 개인회사 회의록에. 회의 내용은 전부 다스 옵셔널 캐피털과의 재판 관련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LA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난리 구슬 쳤는데 LA에서는 이기질 못했어요. 오히려 LA에서는 옵셔널 벤처스가 이겼어요. 김경준한테. 그런데 옵셔널 벤처스가 여기서 LA에서 김경준한테 신경 쓰는 사이 다스는 착 스위스로 가가지고 스위스에서 이겨가지고 돈이 있는 스위스에서 그 계좌를 묶어가지고 140억을 거기서 뽑아냈던 건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청와대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을 인정한 문건입니다. 이게.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이 문서에 보면 동결 해제될 경우에 대비한 가능한 방안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저 보시는 대로.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의 동결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라. 아래 법률 및 조약 따라 동결 요청이 가능한지 라고 나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돼요? 국민이 어려우면
도와준 거. 옵셔널 벤처주도 좀 말씀 잘 판단해서 하세요. 네. 차 전 의원님. 국민이 어려우면 청와대가 나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차 전 의원님께서 국민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한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소액주주자들의 투쟁을 법정 투쟁을 도와주셨어야지. 왜 이미 돈도 많고 140억 안 받아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의 일을 도와주느냐라는 의문이 일단 생기는 거고요. 조금 더 몰아주자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 조금 더 있는 보태보면 있는 사람이 더 하지. 저는 이 다스 문제가 왜 지금 MBN에서 한다스나 이렇게 계속 한다스가 될 만큼 다루느냐, 왜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식사를 하셨건 식사 전이든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MB의 소유가 됨으로써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파렴치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소유가 맞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다스는 BBK에 190억을 투자한 대주주였고 그 BBK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소액주주자들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그래서 누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씀이 좀 어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경준 씨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다스하고 상관없죠. 다스는. 그러니까 다스가 투자한 회사에서 투자한 돈 뜯겼다가 뺏은 거지. 그건 투자였고 다스가 투자한 회사가 BBK였는데 BBK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다스가 소유주였다라면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주가 맞다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묵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주가 조작을 묵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차 의원님. 제가 이제 얘기 끝내야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시영 씨를 이렇게 주주도 아닌데 높이 사고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면서도 이번에 딱 한 가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박원순 시장이 제한문건 관련해서 고소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다스의 최대 주주인 처남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VIP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 본인의 소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기업에 상속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가족 일이잖아요. 가족. 처남의 상속세를 내는 걸 그렇게 대통령이 일일이 살피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때 할 일이 많았던 건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는 충분히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다스 이상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고 꼭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윤석열 서울지청장이 꼭 그 소유 문제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했으니까 꼭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수 LA 총영사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컴퓨터 그래픽 사진이 다른 분 사진이 나갔습니다. 예전에 그 농림부 장관 했던 분이죠, 김재수? 김재수 장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김재수 전 LA 총영사 사진입니다. 정정하고 잘못 나간 데 대해서 또 김재수 전 장관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김현성 총장이 조금 이 팩트하고 관련해서 거칠 게 있는데 다스가 있잖아요. BBK의 소위 말하면 소유 지분에 출자한 게 아니고요. BBK가 움직이는 펀드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옵셔널 뱅커즈하고 똑같이. 그래서 다스 190억이 BBK 펀드 계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BBK가 다스 거 소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연관관계가 성립 안 되니까 그건 팩트가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좀 교정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가 좀 달라서 확인은 필요하겠네요. 그건. 차 의원 말씀은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지 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팩트를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2007년 대선 당시 특검에서도 증거 없음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에요. 문제 없는 거예요. 확실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옵셔널 뱅크는 못 찾았는데 다스는 어떻게 그걸 그냥 귀신같이 140억, 190억을 다 찾았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다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못 찾아가서 지금 힘들어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서요. 아니 제가 노 변호사께 요거 하나만 확인하려고. 제가 왜 그랬냐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서는
이거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왜 자꾸 언론에서 꺼내느냐인데 이건 지금 국회 뭐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의혹이 계속되는데 이거 왜 재밌는 게 자, 대선 당시 특검이 증거 없음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걸 확실한 물증을 남기면서 했으면 애초에 소유주 논란이나 의혹이 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선수끼리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차명으로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전에 2번이나 불기소 내지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증거 같은 것들이 부재해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뭐 혐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현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새롭게 다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 다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법 쪽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나서서 명확하게 더 주장을 하시는 소명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론 측 한번 얘기 듣고 나서 저 서영호 소장 갈게요. 다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서 변호사가 이제 보내왔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다. 이 의혹에 대해서 2007년 이후 4차례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 관계없음이 밝혀졌다. 이미. 그리고 BBK 투자금을 회수한 유일한 회사가 다스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국 중재 재판 결과에 따라 스위스 검찰이 140억 원을 강제 송금한 것이다. 옵셔널 캐피털도 스위스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 아까 차명진 의원 얘기한 그 근거입니다. 미국 소송만 하느라 스위스 계좌 돈은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제 반박 내용이고요.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청와대와 그리고 김재수 LA 당시 총영사가 압력 행사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공개된 청와대 행정관 문건은 오히려 스위스 계좌의 압류가 어렵다는 것으로 다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김재수 LA 총영사는 BBK 미국 측 변호사였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서정호 변호사님이 지금 보내왔다는 그 반박 관련된 거 한번 띄워주시면. 예. 어떤 부분이요? 그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주는 MB인데 거기에 대한 것부터. 4번에 걸쳐서 밝혀졌다. 그 얘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새로운 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저에게는 좀 틀린 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새로운 게 나타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김경준 씨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아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있기 때문에 문건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수사할 수 있고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 측면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중재재판 결과에 따라서 스위스 검찰이 140억 원 강제 송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한 증거가 뭐죠? 저는 그거 잘 몰라가지고. 요 내용에 증거가 대해서는 있습니까? 저 부분 관련해서? 네. 그리고 또 옵셔널 캐피털도 소송 제기했다면 회수 가능했는데 미국 소송만 하느라 스위스 검찰에 김경준과의 합의서를 냈다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고. 네, 저기도 지금 보시면 옵셔널 캐피털에 소송 제기했다면 회수 가능했지만 미국 소송만 하느라고 계좌 돈을 회수 못했다는 얘기는 근거가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입금한 돈인데 그러면 스위스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돈 빼주세요 하면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저기 서정호 변호사님이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확인해서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분이 이건 MB 측에서 보내온 거를 서정호 변호사가 대신 전달한 거니까 서 변호사 의견은 아니고요. 그러면 MB 측의 저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럼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같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나는 쭉 내가 한 2년 동안 저 다스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알아요.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저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옵셔널 벤처스하고 다스하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가 아니라 따로따로 미국 그 LA 재판관한테 소를 제기해요. 김경준을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했을 때 어디죠? 다스는 오히려 져요. 옵셔널 벤처스는 이겨요. 근데 이제 다시 2심 갔을 때 다스가 일정하게 합의를 얻어내요. 김경준한테. 그 합의서를 다스는 재빠르게 스위스한테 가요. 바로 스위스 거기서 검찰한테. 바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김경준이 합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만 소송 제기하고 이쪽은 안 냈기 때문이 아니라 김경준이 돈을 인출해도 좋다라고 합의한 걸 전제로 합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하시고 그거는 한 요인이지. 아니면 뭐가 요인이냐? 옵셔널 벤처스가 이 스위스 은행에 대한 스위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는 행위는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정도 하시고요. 김경준 씨가 합의서 써줬어야 그렇죠. 계좌의 소유주가 그렇게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지금 잘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MB 측에서 괴로우시더라도 공개 어쨌든 뭐 논박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합리적인 숨기는 것처럼 보일 거 없잖아요.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이라든지 또는 반대 논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나온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양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아주 상식적으로 일개 민간 기업의 이 재무 문제까지도 청와대에서 개입을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보통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BBK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LA 청구서를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를? 또 하나, 그러면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가는 이유는 스위스 비밀 계좌는 미국 관련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다스라고 얘기하면은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막강한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아니 스위스 비밀 계좌를 누가 어떻게 입니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우리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나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빼낸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뭐가 분명한 거죠.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검찰이 2007년 조사를 했고 2008년 특검에서 다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 게 규명났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그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그 입맛에 맞게 따라서 그 기소를 하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옵셔널 캐피탈 대표의 장영훈 대표가 왜 다스는 다 회수했는데 우리는 회수 못했을까? 피해자 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특별하게 검찰이 먼저 나서서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발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아니면 측의 대리인이 나오든 간에 조사의 절차를 밟아가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지만 다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사람이 키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수 총영사,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LA 총영사로 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BBK의 그 당사자, 미국 변호사를 LA 총영사를 시켜서 청와대의 행정관과 계속 함께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 김재수 씨가 사실은 제대로만 밝히면 모든 진실이 또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수 총영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공직에 있어서 사람이니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시 13분이 됐네요. 벌써 생방송으로 MBN 뉴스와이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역시 많이 배워야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피고석에 섰어도 재판부를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증을 한 거냐.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읽어드리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 주장인지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선서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지금 증인 선서 거부 유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유행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선서만 안 하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든지. 2016년 9월 27일 국감. 만일 거짓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이제 질문 답변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 13일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서를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럼 그때 한 걸로 죄 묻지 마세요. 유죄 안 돼요.
특검 측에서는 당시 위원장이 이전 선서가 9월 27일 이전 선서가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선서하지 않는다고 고지를 이미 한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런 주장으로 법적 싸움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지원 배제는 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이거는 김기춘 측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추상적 지시를 아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 예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그거는 그 정부의 정책이죠. 블랙리스트 혐의 불명확해요. 변호인 얘기는 지원 배제 그거 뭐 좀 쪼잔한 일이긴 한데 그게 헌법 위반상 아닙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속칭 그 블랙리스트 청와대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혹시 있는가요?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기관 증인들은 이전 국가미래 증인 선서를 하여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윤선 증인이 특별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증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 선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윤선 증인은 11월 30일 기간조사 보고시에 대표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후 고발 여부가 검토가 되냐면은 조윤선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어야 됨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네, 자 우리도 먼저 패널 선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그때 내가 뭐 안 한 말인 거 거부하겠습니다. 할까봐 거부 한번 자유롭게 하시죠. 자 노영희 변호사부터. 지금 저 말에서도 보시면은 원래 판례는 이전에 증인 선서를 한 것의 효력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이 말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고요.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월 9일 날 저분이 그 본인이 이전에 위증죄로 고발됐기 때문에 오늘은 선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0월 13일자 증언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10월 13일자 증언과 관련된 거는 그날 선서는 안 했지만 9월 17일 날 이미 선서한 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미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10월 13일 날 50명이나 되는 증인을 일일이 다 선서할 수 없으니 이전 것이 다 효력이 있고 다만 그때 선서하지 않은 10월 5일자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만 다시 증인 선서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근데 절대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격이 깔끔해서 그래요? 아니면 뭐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격이 결벽증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1심에서는 저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무죄 선고 받았는데. 그리고 명예를 매우 따지시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재판부가 지금 현재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가 그 뭐라고 마지막에 말을 했냐면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대로 집행하라고 한 것이 왜 위법한지 특검 측이 다시 위법성에 대해서 소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깨끗하게 나를 만들겠다. 차영호 소장님. 네, 저는 뭐 그야말로 법꾸라지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용증 안 썼으면 빌린 돈 아니고 공짜로 생긴 돈입니까? 변호사 잘 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도 이미 그전 국정감사에 증언했기 때문에 선서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하나 조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대통령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비록 무죄를 받고 위증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수석과 장관이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생각이 다르다는 차이만을 가지고 차별과 탄압을 했던 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오히려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하나까지 무결점으로 자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이런 얌통머리 없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실장 의원. 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용주 의원도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선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 변호사 쪽에 하는 주장이 뭐 한번 선서한 증인이 다시 나왔더라도 신문하는 내용이 다르면 또 재차 선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그냥 원사이드하게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노영희 변호사 왜? 그 이용주 의원이 말한 거는 1월 9일 날 얘기예요. 1월 9일 날 증인 선서를 다시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날에 어쨌든 선서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1월 9일 날. 그러니까 1월 9일 날. 1월 9일 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이 11월 30일 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10월 30일. 11월 30일이라고 아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날짜가 9월 달에 하나가 있고요. 9월 27일인가가 하나 있고 10월 13일이 하나 있고 김성태 위원장이 말한 11월 30일이 있고 1월 9일이 있는 거예요. 2017년. 이 네 가지 날이 나오니까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도영희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 조윤선 씨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장관 때 선서한 거 있죠. 그때부터도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분이 선서 안 했으니 위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저 법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과거에 선서한 게 다 이게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선서 안 해도 다 효력이 미친다. 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법 전문가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기억 상실증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제 말하고 뭐가 틀려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랬어요? 뭐 다른 얘기 하던데. 기억 상실증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 왜냐면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있어요?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걸 오늘 계속 반박하니까. 뭘 시작 본인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가면서 얘기 맞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전력이 있어서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거야. 블랙리스트도 있잖아요. 그죠? 블랙리스트도 자기가 분명히 봤는데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증죄가 됐잖아. 그런데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죄를 묻지 말라. 이게 왜 안 봤냐 그랬더니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안 봤냐.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도 적용된 거야 아마. 선서는 안 했는데요. 그죠? 저 지난번에 제가 보면 탄핵 통과된다고 안 했는데요. 막 그랬듯이. 선서 안 한 건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면? 저기 김현성 원장 박사님 박수 정리하시죠. 저희 그 고향에 있는 어른들이 가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드릴 때 이거 말이요 막걸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진짜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될 것 같고 배운 분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에다가 이 한글을 농단한 죄 이것도 무겁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우리 사회에 좀 보고 배워야 할 우리 사회 그래도 지도급 인사들이 하는 이 언행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볼까 봐서 두렵습니다. 그래도 공부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직 인사 아닙니까? 나와서 하는 이 발언들을 보면은 동네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이런 발언 안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방금 위원장이 정은 선서를 했다는 얘기를 그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위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짓말 한 건 사실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법적인 효력을 다투는 것이나 청문회 때 블랙리스트를 안 봤다가 끝까지 우기다가 하지 못해서 뒤에 바라는 답변이나 또 이번에 보니까 9,400여 명의 명단을 제가 막 말한 거는 그 명단이 아니고요. 저는 딴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점심 드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점심 안 먹었다고 했다가 뒤에 보니까 빵 먹었습니다. 그럼 빵은 점심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언어를 농단하고 있는지 듣기가 민망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말하기 참 조심스럽지 않아요? 선배들하고 어디 아파? 예? 이야.
선배도 보통 선배가 아닌 그래도 암행어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프게 하려고 그랬던가요? 형 어디 아파 물었던 우병우, 이석수의 전방위 사찰했던 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알고 싶었을까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형 어디 아파? 하던 우병우 뒤로는 사찰을 하고 있었어요. 에? 그리고 국정원 국장은 이석수 특감 007 행보를 보이는데요. 에? 뭘 아는가? 그리고 사찰 내용을 깨알 비선 보고를 합니다. 민정수석 우병우, 그리고 국정원 2차장 법대 동기, 같은 대학 동기, 국정원 2차장에도 보고를 합니다. 지금 출국 금지됐습니다.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관련 의혹으로 감찰에 착수하자 우병우가 강력 항의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형 어디 아파요? 좀 아파볼래? 네. 금태섭이 책 선물하고 조홍천과 짝꿍, 하숙 등 밀착 사찰한 깨알 정보를 담긴 비선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뭐 특별감찰관에서 저에 대해서 그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뭐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짧은 논평을 하셔야 되겠네. 노영희 변호사님. 그냥 정말 이석수 특감이 정말 아픈가 보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나를 향해서 했을까. 네.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차명기 전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었는데 그 국정원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어제 누구 만나서 뭐 잡수셨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병우도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빨간 거 보세요. 아마 우병우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이석수가 좀 봐주지 않았을까. 형 좀 봐줘. 그래 우리 동문인데. 이게 제가 보면 우병우는 가만 보면 일거수일투족이 자기 매를 벌어요. 이 친구는. 그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밉상이에요. 감찰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특별 감찰관이 국정원과 우병우에 의해서 감찰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던 우병우가 힘도 아무것도 없는 이석수가 자신을 이렇게 하고 있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분위기 파악이라 좀 하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조금만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얘기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요. 아무튼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청와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히 누구한테 한번 아파볼래?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아프게 생겼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들 고위직들을 감찰하라고 특별감찰을 만들었는데 실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약일 뿐이고 그림자만 놔둬야 되는데 이석수 특별관이 진짜 특별감찰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병우 수석이 내 뒤에 최순실 박근혜 있어. 형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프게 해줘? 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석수 특감이 제대로 사찰을 했으면 어떤 내용을 밝혔을까요? 아마 최순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최순실과 우병우의 관계까지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찰 지시를 했을 겁니다. 나까지 밝혀졌을까?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뉴스와이드 생방송 방송 중에 전 LA 총영사 김재수 총영사 자막의 사진이 김재수 전 장관 사진이 잘못 나갔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